66조와 67조가 그 공동소송의 절차를 규율하는 조문인데, 공동소송이더라도 1대1의 절차를 제대로 소화하고 있으면 1대1에 진행되는 이 절차가, 두 절차가 한 절차에 쓰이는 그 상황에서 주체끼리 진행하는데 공간이라는 말을 쓰기는 좀 뭐지만 하여튼 그 절차라는 것을 같이 이용할 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그러니까 요 수업에 같이 듣는데, 여러분이 지금 여러 명이 지금 수업 듣는데 실은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여태까지 배운 거를 적용하면 돼. 그래서 열심히 들은 사람, 시험도 잘 본 사람, 그지? 그 다음에 결석한 사람, 지각한 사람, 뭐 이렇게 해서 각자 하는 건데, 결석, 지각, 영문도 모르는데 내가 너 늦게 오는 거 봤어. 말 안 해주면 또 계속 찜찜할까봐. 결석, 지각한 사람은 그것대로 처리하는 거지, 여러분 다 같이 결석한 게 아니라는 거지. 응? 우리가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고 변론에서 자기 주장을 펼치고 증거를 신청하고 뭐 기일에 결석하고 판결을 한 장의 판결에 받을지언정 자기 판결을 받는 거야. 그래서 A 받는 사람 나오고 B 성적 받는 사람 있고 뭐 F 받는 사람도 있고 자기 거 받는 거야. 그런 절차에 1대1 절차에 한 절차에서 그게 각자 진행된다고 생각하면 되게 쉬운 얘기인데 하여튼 어려워하는 분야예요. 그게 66조가 그런 거를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이라고 불러. 다 제각각 한다. 독립의 원칙. 66조가. 그런데 그 공동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런 특수한 경우가 있어. 여러분이 좀 아까 말했던 총유나 합유를 한번 생각해봐. 총유나 합유. 그럼 그 구성원들이 그 재산에 대해서 총유관계, 지분은, 총유라는 건 지분이라는 개념도 없지. 뭐 총체적으로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거고. 합유는 지분 개념은 있지만 처분을 마음대로는 못하지, 혼자. 그 다음에 공유는 지분도 있고 처분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자기 지분 처리하는 거 필요하지. 그런 개념에서 생각해봐. 총유나 합유는 소송을 하는 상황까지 갔을 때 어떤 사람은 독립돼서 이기고 어떤 구성원은 지면 그 총유관계가 황당해지잖아. 그 물건에 대한 총유관계면 이기려면 다 이겨야 되고 그 구성원이 치려면 다 져야지 이게 총유관계가 계속 유지되지. 외부인이 이기고 지은 것 때문에 그 총유에 있어서의 구성원이 막 그 소유관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게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판결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합일확정이란 좀 어려운 말을 써. 합일확정. 판결이 합일확정인데, 요 합일확정이란 말을 그거하고 헷갈리면 이제 이거 다 이해 못해. 합일확정을 그러니까 그 구성원한테 단체적으로 이 판결을 내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아까와 마찬가지로 판결은 다 자기 판결인데, 다 자기 판결을 받는 건데, A가 나가려면 A가 나가야 되고, C가 나가려면 C가 나가야 되고, F가 나가면 F가 나가야 돼. 근데 그걸 내가 집단적으로 A를 때렸다는 개념이 아니고, 집단적으로 C를 때렸다는 개념이 아니고, 집단적으로 F를 때렸다는 개념이 아니고, 각각 받는데 그게 어느 한쪽으로 그러니까 그게 합일확정이야. 집단적이라는 개념이 아니야. 합일확정이야. 그럼 그 절차는 각각 자기가 진행하는데, 받은 판결이 가증해지려면 절차 진행을 어떻게 하냐면 67조는 통일적으로 진행을 해. 공통적으로 진행을 해. 그런 것을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그래. 필수적이라는 말은 어디서 한번 나왔니, 우리가? 필수적. 2번 정도 나왔어. 필수적 나왔던 거 생각해봐. 필수적 기재사항, 소장에. 조문 제목은 아니지만 그런 말을 쓰고, 134조의 변론을 필수적 변론, 이럴 때 필수적 써. 반드시라는 의미야, 반드시. 여기도 그럼 필수적 공동소송이면 옛날 용어로는 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 해서 판례 보면 필요적 공동소송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기도 하는데, 필수적으로 바꿨어. 반드시야. 그러니까 반드시 공동소송을 해야 돼. 왜? 총유관계, 합유관계의 사람들이
혼자 소송을 하면 혼자 깨지고 나면 이 구성원의 그 소유 관계가 파괴가 돼. 그러니까 질 때 지더라도 다 같이 져야 돼. 등장해서. 이길 때 이기더라도 다 거기에 온전히 지켜줘야 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소송에 하려면 다 같이 해야 돼. 그것을 반드시라는 의미에서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그래. 필수적 공동소송. 그제?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그래. 그런 상태에서 절차 진행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은 판결을 받아 집단적인 의미가 아니라 가지런한 한 의미에서의 합의락정의 판결이 내려져야 되니까 절차 진행을 공통의 심리랑 공통된 진행을 해야 돼. 그게 67조의 필수적 공동소송의 특칙이라고 그래. 특칙. 특칙. 여기까지 이해됐어? 여기까지? 됐어? 그렇게 해서 절차 진행을 하는데 어려워하지 마. 1대1로 우리가 여태까지 소재기부터 판결까지 상소까지 한 거를 배운 거야. 그지? 여기서 쭉 배운 거야. 응? 그래서 한 장의 판결에 을은 갑한테 어떻게 해라? 그 다음에 병. 이건 지금 원고 측이고 만약 지금 을은 갑에다 을병을 피고로 했다면 병은 갑한테 어떻게 하라? 만약 이런 식의 판결이 나올 거고 갑을이 낸 경우만 을은 갑한테 어떻게 하라든지 을은 병한테 어떻게 하라든지 이런 판결이 나오고 이 내용이 동일하면 이렇게 수학의 결합법칙처럼 이렇게 주문 쓰는 게 이제 곧 여러분 기록형에서 배워야 돼. 그러니까 결합법칙으로 쓰는 거야. 을하고 병한테 1억 원 주라면 을은 병한테 1억 원 줘라. 아니 을은 갑한테 1억 원 줘라. 을은 병한테 1억 원 줘라. 이쪽 원고로 등장한 그런 사건이었다면 그렇게 두 번 쓸 수도 있지만 그냥 결합하면 어떻게 해? 을은 갑 병한테 1억 원 줘라. 이렇게 결합시킬 수도 있어. 거꾸로 이쪽도 을은 갑한테 얼마 줘라. 병은 갑한테 얼마 줘라는데 이 둘 관계가 어제 집행법에서 배웠을 때 주채무자와 보증인일 수도 있고 연대채무자일 수도 있어. 그랬을 때 을병이 연대했을 때는 너 연대한다라는 거랑 각각 1억 원 주는 거랑 사실 틀린 거야. 연대 채무의 개념은 뭐니? 1억 원 물어줘야 되는 연대 채무는. 각각 1억 원 물어주는 거니?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니? 1억 원만 물어주는 거지 2억 물어주는 건 아니지. 연대한다는 거야. 연대에서. 그제? 근데 그게 연대에서 물어주는 게 아니고 분별의 이익이 있으면 어떻게 되니? 1억 원. 만약 그 분별이고 그 물어주는 게 50대 50으로 물어주면 5천만 원씩만 물어주면 되는 거지. 같은 1억 원도 연대라 의미와 분별의 이익이 있는 거 어떻게. 그래서 아직 기록 쓰는 거 한 번도 안 했는지 몰라도 그때 그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중요해. 연대하여, 각자 그런 거 쓰는 거 기록해서는 체킹해. 그래서 어제 집행법의 사례형 문제에서는 그 복수의 당사자 간의 관계를 무시하라는 지문이 있었던 거야. 그 관계를. 어제 뭐였지? 두 명은 둘이 연대채무고 거기에 보증채무가 걸려 있었던 거였기 때문에 어제. 그래서 사례형에서는 그 관계를 굳이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뭐 그런 얘기 나왔던 거예요. 근데 그 하여튼 주문에는 그 결합형으로 쓸 수는 있어. 모아서. 그냥 하나하나 일일이 쓰면 뭐 그 틀렸다고 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관행상 결합시킬 수 있으면 최대 공약수적으로 결합시켜서 써. 그런데 그런 공동소송에서 이 객관적 병합에서 두 개의 청구 1번, 2번 청구가 하나의 판결문에 나와서 이게 전부 병합된 게 전부 판결이듯이 여기서도 이렇게 두 사람께 막 등장하는 게 전부 판결인데 무언가 때문에 한쪽만 내보내고 다른 쪽은 안 내보낸 이런 판결이 있을 수 있는데 예비적 병합, 선택적 병합 등에서는 그렇게 한쪽만 내보내면 그 판결은 어떻다고 했어. 이건 뭐 1, 2주 전에 한 건데 이쪽서도 똑같은 문제가 나와. 둘이 같이 냈는데 같이 이렇게 등장하는 판결이 나와야 되는데 무언가 이유 때문에 소송은 복수로 당사자가 등장했는데 진행하다 보니까 한 명께 진행이 막 난감해. 한 명의 진행은 스무스해. 거의 실무상 잘 안 쓰이지만 도중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지금 병합돼서 들어와 있는 사건을 객관적 병합에서도 그러하듯이 공동소송에서도 분리시켜. 변론을 분리시킬 수도 있어. 잘 안 나오는 형태인데
이게 하나는 너무 더디고 하나는 너무 어렵고 이랬을 때 해서 쪼개버려. 변론을 분리하고 일부만 판결해줘. 한 당사자만 먼저 판결해줘. 그럼 나머지 당사자는 이제 한 당사자는 판결이 나가고 나머지 당사자는 복잡했었던 거가 심리돼서 나중에 일부 판결에 대해서 어떻다고 그랬어? 나중에 잔부 판결로 나가는 거야.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일부 판결을 할 수 없는 거를 그렇게 내보내면 잘못된 거지. 그건 그렇지. 객관적 병합 중에 어떤 형태가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 그랬어. 어떤 형태는 나갈 수 있지만 단순 병합은 나갈 수는 있어. 근데 예비적 병합과 선택적 병합은 그렇게 나가면 안 돼. 잘못 나간 거야. 그치? 그 얘기를 해준 거지. 이쪽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1대1로 진행하는 것에서 의 흐름 중에 이제 쭉 보는데 두 당사자 간이 한 절차에 진행하고 자기 거 자기가 진행하지만 굳이 같이 끌고 갈 필요 없으면 도중에 변론을 분리하고 그 다음에 분리해서 어떤 사람을 먼저 판결을 내려주는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실무상 드물고 이렇게 같이 내온 이상 하나의 판결문은 나가지. 애초에 공동소송할 필요성이 있는 것을 65조가 요건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그 정도면 굳이 안 쪼개고 끝끝내 같이 가게는 해주는데 그렇게 해서 판결까지 나오고 여기서 상소도 있게 될 수도 있고 그래. 이쪽서는 1번, 2번에 대해서 1번도 이기고 2번은 또 이겼는데 그럼 피고가 1번에 대해서 항소할 수 있고 진 2번 사건도 항소할 수 있는데 피고가 뭐 이렇게 상황 설정을 하면 1번은 그냥 받아들이고 2번 진 것에 대해서는 좀 억울하다고 2번만 항소했다. 2번만 항소했을 때 이 사건이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객관적 법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 1번은 자기 항소할 생각 없어. 뭐 원고는 물론 이겼으니까 항소 안 하고 진 1번 객관적 병합에서 진 1번, 2번에 대해서 진 피고 입장에서 그런데 무언가 이유 때문에 1번은 그냥 받아들이려고 그래. 진 거 자체를. 근데 2번은 억울해서 항소했어. 그랬을 때 사건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 항소해서. 네, 현실적 심판 대상. 항소한 것만. 일단 아직 현실적 심판의 대상에 대해서는 내가 적극적으로 얘기 안 했고 상소 불가분의 원칙까지는 얘기해 줬어. 같이 올라가. 그지? 그럼 여기서 보자. 뭔가 분리하고 갑이 을병에 같이 냈는데 갑이 이겼어. 둘. 을은 을대로 졌고 병은 병대로 졌어. 그럼 여기도 똑같이 이야기를 한다면 을은 뭔가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고 항소 안 해. 근데 병은 억울하다고 항소를 해. 병은. 그럼 내가 지금 설명을 끌고 가는 게 마찬가지 객관적 병합의 법리에 의한다면 병만이 항소했어도 갑, 을 간의 부분이 항소심에 어떻게 된다라고 일단 그렇게 될 것 같아. 객관적 병합처럼 된다면. 같이 올라간다라고 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상소 불가분의 원칙보다 뭐가 작동하냐면 독립이야, 독립. 물론 이제 필수적 공동소송은 좀 이따 다시 설명하지만 통상의 공동소송은 독립이니까 다시 독립을 개념에 투입하면 상소 한 부분만 올라가. 상소 불가분의 원칙이 여기서는 작동하지 않아. 그냥 항소한 사람만 올라가. 통상의 공동소송의 경우라면. 이해돼? 그러니까 지금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어렵지 않은 거야. 오히려 교과서 막 그렇게 하는 게 어려워. 이렇게 이해하고. 지금 한 절차에 여러 명이 자기 사건 자기가 한다고 하면 이해 제일 쉬워. 자기 사건 상대방하고 자기가 하는 거야. 그럼 상대방하고 자기하고 하는 사건은 우리가 1대1 사건 배웠던 걸 그대로 생각하면 돼. 그게 공동소송 독립의 원칙이야. 서로 한 절차에 있다는 점에서는 관계가 있지만 자기 파트는 자기끼리 자기와 상대방하고 싸우는 거야. 1대1로 소재기에서 근데 소장에 두 사람께 한꺼번에 같이 나왔을 뿐이지 판결문에 같이 나왔을 뿐이지 진행도 변론도 뭐야? 다 자기가 자기 주장 펼치면서 하는 거야. 자기가 자기 주장 펼치면서. 다만 이제 필수적 공동소송은 이게 뭔가 공통으로 진행되는 거. 판결의 합의락정 때문에. 그런 거지. 통상의 공동소송은 판결도 어떻게 돼? 제일 황당한 게 뭐야? 아까 주채무자와 보증인을 같이 걸었어. 채권자가. 주채무자는 열심히 막 방어해. 자기 돈 빌린 적 없다든지 아니면 갚았다든지 막 해. 근데 보증인은 원래 보증인이 원래
설정된 게 뭐니? 어제도 한번 띨뻔한 보증인이 나오던데 실제 변호사님들. 보증인은 엉겹길에 주채무자가 뭐 보증 서달하니까 뭐 라면 한 그릇 얻어먹고 뭐 사인해주지. 그러다가 나중에 1억 원 된통 맞는 거지 뭐. 그래서 자기네 집에 여러분은 좀 그런 유치하지는 않는데 옛날 법학부 여러분들 좀 그런 말 썼을 수도 있어. 왜 법조인을 택하냐 할 때 굳이 생각해내는 게 아버지 또는 뭐 친척이 사기당한 적이 있어서 법에 관심을 가졌다. 그런 상투적인 쓴 적이 있어 없어 혹시? 어? 보증 잘못 써서 쫄딱 망했다 뭐 이런 뭐 있잖아 그런 거. 되게 유치찬란한 뭐 그 법조 지원 동기 그런 거. 하여튼 보증인 뭐 많어. 하여튼 뭐 쫄딱 망하지. 너 보증 쓰지 말아라고 하는 거가 가훈 집도 있잖아. 그래서 가훈이 보증 쓰지 마라. 보증 쓰는 이 사람은 그냥 지금 소송까지 당하고 있는데도 그냥 주채무자가 잘 알아서 해결해 주겠죠 하고 소송에서도 주채무자는 연락에 막 변제했다고 얘기하고 막 그래. 시효가 완성됐다고 막 해. 보증인은 그냥 주채무자 옆에 와가지고 뭐 아예 가지도 않고 주채무자가 알아서 한다고 법정 가지도 않을 수도 있기도 하고 가서도 그냥 이렇게 서 있고 주채무자가 하는 거 있는데 잘 보자. 이런 거가 그래서 책 보면 나와. 갑이 주채무자 보증 걸었는데 주채무자는 소멸시효 항변을 했어. 그래서 시효가 완성됐다고 그래서 갑이 이겼어. 갑이 졌지. 갑이 졌어 원고가. 을한테는 소멸시효 항변이 채택됐어. 빌려갖고 을은 소멸시효 얘기를 해서 채택돼서 증명되고 해서 갑이 졌어. 그러면 민법적으로 보면 주채무가 소멸했으면 보증인의 보증채무는 부종성에 의해서 갚을 필요 없잖아. 그렇지? 보증계약은 주채무의 존재 플러스 보증계약의 체결이지. 보증계약의 요건사실이 뭐야? 주채무라는 게 존재하고 계약이 있고 자기가 그거 보증하겠다고 해준 거지. 보증의사, 보증계약. 근데 지금 주채무가 없으면 뭐 보증계약, 보통 보증인이 다투는 건 실제는 뭘로 다투냐면 자기가 사인해준 바 없는데 뭐 가서 인감이 어떻게 왜 첨부됐는지 모른다. 뭐 보통은 보증할 생각이 없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거기에 이제 표현 뭐 대리라든지 무권 대리라든지 뭐 그 주채무자가 사인 가져가서 뭐 한 거 이런 게 많이 되지. 근데 지금은 보증한 건 맞아. 그거 갖고 다투지 않아서 자기가 보증 쓴 건 맞기 때문에 그런지 그냥 멀뚱멀뚱 주채무자가 잘 해결해 주겠거니 하고서 끌려다니다가 보니까 주채무자는 소멸시효 항변을 했어. 그래서 받아들여져서 주채무자한테 원고가 패소했는데 보증인의 경우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 아무 방어도 안 하면 자백 간주라든지 막 이런 식으로 되면서 보증인한테는 너 1억 원 갚아라 이런 판결이 주채무자는 안 갚아도 되는 상황에서 보증인은 갚아라라고 소송에서의 절차 진행 내지는 소송법적인 측면에서의 결과로서 갚아야 되는 상황이 나오는데 이게 실체법하고 안 맞잖아. 실체법은 주채무가 안 갚아야 되면 보증도 안 갚는 거다. 라는 이 부종성이라고 그러지. 수반성이라고 그러나 부종성이라고 그러지. 근데 지금 소송에서는 주채무는 안 갚아도 되는 것으로 원고가 기각당해서 피고 주채무자 이겼는데 또 다른 피고인 보증인은 아무 방어 방법도 안 하다 멀뚱멀뚱하다 띨빠하다가 갚아야 되는 상황으로 간단 말이지. 이게 소송법에서 그게 독립의 원칙이야. 독립의 원칙. 심정적으로 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항상 여기서 그러면 연구자 등은 또 어떻게 하겠어? 기본으로는 그런데 원칙은 그런데 좀 이상하다 이거야. 이 보증인이 가만히 멀뚱멀뚱 있다가 답변을 안 하거나 적극적인 방어를 안 해서 주채무자는 열심히 방어했는데 그럼 보증인의 심정은 주채무자가 방어한 거를 자기도 방어한다고 같은 한 팀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자기 사건 자기 거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도 소멸시효 항변을 했었어야 돼. 원리대로 하면. 주채무 소멸시효 됐다라고 보증인 입장에서 해야 돼. 그치? 근데 가만히 아예 무변론 판결 비슷하게 답변서부터도 안 냈다든지 또는 법정에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갔는데 뭐 자기 법률 지식도 없고 그때 사인한 것도 기억도 잘 안 나고
뭐 하여튼 주체문자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도 막 귀찮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해서 그렇지만 뭐 변호사 자기가 이것 때문에 지금 돈 물어주게 생겼는데 변호사까지 내가 선임하면서 방어를 해야 되는지의 필요성도 못 느끼면서 그냥 주체무자한테 맡기고 있는데 주체무자가 보증인의 얘기까지를 해줄 이게 아닌 거야. 그 사람이 안 해줘서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이 소송은 자기 거잖아. 잘 생각해봐. 해줄래도 해줄 수 없는 거야. 주체무자가 내가 보증인은 아바타로서 아바타가 아니라 보증인 뭐 해줄 수가 없어. 그렇지? 막 굳이 해주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보증인 얘기도 해달라고 그 동일한 변호사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지만 그것도 하여튼 그 속에 들어가보면 보증인으로서의 피고 2로서의 피고 1이 피고 2를 해줄 수가 없어. 피고 2면 피고 2 나름대로 자기 얘기를 해야 돼. 자기 주장, 자기 억울함을 해야 돼. 즉 보증인은 자기 억울함, 아까 말한 대로 보증계약 체결한 바도 없다. 보통은 이제 그런 류의 싸움인데 지금 이 경우는 설사 그런 게 없더라도 주채무가 소멸했다는 걸 주채무자가 물고 늘어진다면 보증인도 같이 물고 늘어졌었어야 되고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가 돼서 자기가 보증채무에서 주채무가 소멸했으니까 보증채무가 없다라고 가야 되는데 그 점을 멀뚱멀뚱 있으면 자기는 혜택을 못 받는 거야. 그게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인데 영무자 등은 이거 심정적으로 못 받아들이지 않아. 잘 생각해봐. 물론 이제 채권자인 원고는 좋은 제도다. 이거 괜찮다라고 하겠지만 왜냐면 보증인 주채무자가 소멸시효 항변을 했다면 보증인도 그 말만 했으면 보증인도 소멸 때문에 받아도 되는 건데 좋은 제도라고 좋은 룰이라고 하겠지만 하여튼 일반적인 심정적으로는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교과서 읽다 보면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이라고 이론적인 영무자의 입장에서 실무는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생각 등을 하는 게 나와. 그래서 과거 사법시험 시절에는 그 억수로 물어봐. 독립의 원칙 다음에 그 수정하는 논리를 많이 물어보는데 변호사 시험에서는 실무를 물어보니까 그거 답안을 쓰게 하는 류의 문제를 아예 내지도 않더라고. 그냥 독립의 원칙적인 처리 이것을 중심으로 내버리는데 하여튼 그런 교과서를 읽다 보면 그런 부분이 나와. 그런 부분. 지금 내가 교과서 안 갖고 와서 뭐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쭉쭉쭉 나와.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얘기를 해주는 거야.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수정. 한편 67조는 판결의 합의 확정 때문에 조문 제목이 아마 특칙이라고 되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봐봐. 어떻게 되어 있어? 조문의 제목이. 특별 규정, 특칙, 특별. 그러니까 왜 특별이야? 원칙에 대해서. 원칙은 뭐야? 66조. 66조 원칙이야. 그럼 특별을 취급해. 어디로 가기 위해서? 합의 확정을 위해서. 다시 말하는데 합의 확정은 집단적인 것은 아니다. 자기 판결 자기가 받는데 가증하다는 의미에서 합의 확정이다. 그럼 합의 확정을 하기 위해서는 절차 진행이 독립이면 안 되겠지. 독립이면 그렇지만 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그게 한쪽으로 가야 될 것 때문에 공동소송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판결이 합의 확정으로 가야 돼. 그러려면 절차 진행이 공통으로 돼야 돼. 그래서 67조는 그 특별 규정이라고 하고 있는 거야. 66조의 원칙에 대해서. 근데 겁먹을 필요 없다 그랬지. 특별 규정이긴 하고 필수적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네 번째 강조한다. 자기 사건 자기 사건이야. 아무리 필수적이라도. 집단이 아니야. 그치? 그래서 요새 이제 그런 뭐 여러 가지 동일한 피해에 특히 또 인과관계를 밝히기 힘든 그 다음에 피해는 또 그다지 크지도 않아가지고 참 이게 소송하기도 참 막막한 이런 것을 집단적으로 구제해주는 제도 등을 계속 민사법에 없는 이런 제도 등을 생각하는 게 집단적 피해 구제에 대한 뭐 집단소송, 뭐 단체소송 이런 걸 생각하는데 지금 민사소송법들에서는 그게 없어. 민사소송법에서는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공동소송만 있지 집단적으로 딱 미국의 대표 클래스 액션이라고 그래서 대표 당사자가 하고 막 그 집단에다가 얼마 배상하라. 뭐 보통 거기까지 안 가고 화해하는데 그러고 나중에 자기네끼리 나눠 갖는 이런 류의 타입은 아직 우리 민사소송법에는 없고 증권 관련 몇 개의 특별법에서는 도입하고 뭐 있긴 한데 지금 민사법에서는 아무리 해도 집단적인 건 없어. 자기가 자기 거 받아야 돼. 다만 자기 거 자기가 받는데 판결이 가지런 해야 되는 이런 타입을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하고 특별 규정으로서 절차 진행을 공통으로 운영하게 배려하고 있는
특칙을 두고 있어. 67조가. 그러니까 66조가 독립의 원칙이고 67조는 공통으로 진행되는 거야. 근데 이거 내가 불만인 게 67조가 1, 2, 3항으로 돼 있고 66조는 이렇게 항으로 안 나뉘어 있는데 이제 요 교과서 아무 교과서에서도 안 하고 내 책 교과서는 내가 그 앞에 박스 제 첫머리에 해놨어. 내가 가만히 보니까 66조의 한 문장으로 된 거를 3개로 분해를 해봤어. 67조랑 대비시켜서. 그래서 책 페이지 어디에 내가 앞에다 해놨어. 그거 보지 말고 조문을 자기가 보면서 한번 66조를 수영이 한번 분해해봐. 66조를 67조랑 대응시켜서 주어 66조는 지금 세 부분이 앞에 주어 부분이 있고 수로는 한꺼번에 같이 쓰거든. 그걸 67조처럼 세 등분 해봐봐. 주어 부분을 세 등분해서 수로랑 매치시켜서 1항을 만들어봐. 66조를 1, 2, 3항으로 쪼갤 거야. 67조처럼. 내 책에는 이미 해놨어. 읽어봐. 쪼개서. 영향이 없다. 독립원칙이야. 그게 67조 1항하고 대응시켜봐. 그래? 이쪽 그러니까 복수의 원고치기 공동소송 다수자가 등장하는 장면이야. 일단 첫 문장은. 그럼 67조 1항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67조 1항은 뭐라고 하고 있어? 이건 뭔가 공통적으로 처리된다. 물론 이익을 위해서. 불리한 거는 불리한 것까지 공통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런 한도에서. 대비되는 거 알겠어? 2항은 만들어봐. 66조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피고측이 복수인 경우에 이쪽 반대 당사자가 하는 거 또는 원고가 복수일 때 피고가 하는 거 뭐 이런 어떤 상대방이 복수일 때 수로로 연결시켜봐. 그렇죠. 67조 2항 읽어봐. 그럼 공통으로 된다. 모두에게 효력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일단 3항까지 해봐. 독립적이다. 그냥 이해 안 되고면 안 된 대로 내가 해야 되는데 이 독립의 원칙이면 이해 안 돼서 틀려야 돼. 67조는 이제 여기는 절차 중단만을 얘기하고 있긴 한데 한번 67조 3항 읽어봐. 이제 그러니까 중단 사유 중에 예컨대 사망을 했어. 이쪽 통상의 공동소송이면 어떻게 하면 돼? 사망자만 중단되면 되고 나머지는 나머지로 가면 돼. 근데 필수적 공동소송은 한 사람 빠뜨리고 갈 수가 없어. 그치? 그렇지. 공동소송의 독립의 원칙과 필수적 공동소송의 특별 규정을 얘기하면서 66조는 한 문장처럼 되어 있는데 굳이 잘라버리면 67조 1항, 2항, 3항처럼 대비될 수 있다. 그 얘기고 하여튼 자기 건 자기 건데 66조는 독립이란 얘기고 60조는 자기 건 자기 거지만 합의락정을 위해서 공통된 어떤 것을 절차를 이렇게 연결시켜 놓고 있다. 그렇지만 그게 집단적인 개념은 아니다. 5번째 얘기에 집단적인 것은 아니다. 되겠어? 그런 절차 진행이 되는 거야. 그제? 되겠지? 그럼 이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 어떤 관계를 줘. 실제 시험은. 어떤 관계를 줘. 그럼 자기가 이 복수의 당사자가 막 등장하는 걸 통상의 공동소송 관계로 포착할 거냐, 필수적 공동소송 관계로 포착할 거냐는 뭘로 정하냐면 거기에 학설이 있어. 이 합의락정 관계를 포착할 수 있으면 필수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학설이 3개 있어. 응? 근데 하여튼 학설 우리는 하지 말고 그냥 감각적으로 봐봐. 합유나 총유는 필수적이야 일단. 총유, 합유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구성원이 막 판결이 뒤틀려 버리면 이게 안 돼. 구성원이 그 물건에 대한 총유라든지 합유 관계가 이상해져. 근데 같은 공동소유 중에도 공유는 조금 막 나뉘는데 일단 지분도 있고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런 관계는 혼자 나가서 혼자 지분 깨지고 와도 돼. 어차피 지분으로만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근데 총유 합의는 확실히 이게 혼자 깨지고 오면 안 되니까 다 같이 나가야 돼. 나가려면. 그지? 그래서 앞에 우리가 어디서도 한번 배웠냐면 당사자 능력서 한번 그 얘기를 했던 걸 잘 들고. 조합에 당사자 능력을 아예 인정해버리면 조합 자체가 탁 당사자로 나가는데
조합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전 조합원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왜? 조합이라는 건 합유, 준합유니까, 합유니까 전원이 그 재산에 대해서 싸움이 벌어지면 소송에 나와야 되는 필수적 공동소송 관계다라는 게 앞에서 한번 얘기했던 거야. 그것이 복잡해지고 공동소송으로 나오는 것 때문에 판례는 조합의 당사자 능력을 부정하고 전조합원 뭐 이런 상황으로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학설 중에 한 반쯤 일부, 뭐 어디가 다수설인지 모르지만 학설 중에 상당한 학설은 조합 자체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려는 그런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나? 금시초문? 금시초문? 금시초문이야 진짜? 기억나? 그거야. 그러니까 그때 조합의 재산관계, 합유, 준합유, 필수적 공동소송. 필수적 공동소송 전원이 나와야 돼. 전원이 나서 한 명이 사망하면 절차 진행 못해. 조합도 뭐 4, 5명 조합이 아니라 뭐 100명짜리 조합도 있을 수 있고 어마어마하게 복잡해져. 100명이 등장하고 이게 막 서로 필수적 공동소송이라 절차 진행이 통일적으로 돼야 돼. 가지런하게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조합의 당사자 능력을 아예 인정해버리자, 이런 학설이 있는 거예요. 다시 와서 하여튼 어떤 관계를 줘. 어떤 관계를 줘. 실제법에서 어떤 관계 같은 걸 갖고 어떻게 포착할지냐는 학설은 있는데 학설을 일단 무시하고 이렇게 감각적으로 보면 공유 관계를 자주 물어봐. 조금 어려워. 총유하면 딱 정해져. 물론 합유라도 단순한 보존행위, 관리행위 뭐 이런 거는 혼자 해도 되는 부분은 있지만 일반적인 재산 관계는 같이 해야 되는데, 공유는 같이 해야 되는지 아닌지, 즉 지분도 있고 지분 처분의 자유도 있는데 또 지분급이 아니고 그 물건으로 보면 공유 관계도 함부로 동의 없으면 처분은 못할 거야 아마. 그 물건 자체는 아무리 공유라도. 그렇지 않아? 민법 뭐 264조인가 뭐 그런 데 가보면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 물건 자체를 또 처분하는 정도의 민법 264조야? 맞아? 한번 읽어봐 정확히 총문. 그러니까 이를 또 생각해보면 혼자 지분 지 것까지는 해도 되겠지만 지 맘대로 이 물건 자체가 뭔가 되는 거는 이것도 혼자는 못하지 않나. 그러니까 그 공유 관계 중에 공유가 좀 어려워. 정답이 없어. 그냥 판단해야 돼. 어떤 상황이 나오면. 판례가 뭐 그때그때 몇 개 있어. 그리고 거기가 복잡해. 하여튼 그래서 문제 세팅을 어떻게 해주냐면 이 관계를 통상의 공동소송 관계로 보느냐, 필수적 공동소송 관계로 보느냐를 물어봐 한번. 일단 이렇게 상황을 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절차 진행을 물어봐.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이걸 자기가 통상의 공동소송 관계로 봤다 라고 한다면 갑이 주채무자와 보증인을 같이 걸었어. 그럼 아까 이게 필수적은 아니거든. 통상의 공동소송이야. 심지어 아까 판결이 각각 나오고 보증인은 질 수도 있고 방어하기 따라서 주채무자는 이겼는데 이런 상황도 나와. 그러면 이런 관계는 통상의 공동소송 관계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뭐야? 갑이 보니까 주채무자는 방어를 막 하고 보증인은 띨띨하니까 주채무자를 이거 괜히 거기서 싸워봤자 보증인도 띨띨하다가 갑자기 주채무자 때문에 똑똑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채무자 부분을 빨리 여기서 사라지게 해야겠다고 소치하를 해버려. 주채무자에 대해. 여러분 또 소치하면 지금 밖에 절차 전체를 생각하면 이게 이해가 안 돼. 항상 자기 거 하는 거다. 갑이 을에 대한 사건이 있고 갑이 병에 대한 사건이 있는데 갑이 지금 뭐만 하려는 거야? 을에 대해서 소치하려는 거야. 지금 내가 좀 웃기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 소치하가 될 거냐 안 될 거냐가 두 번째 물어보는 거야. 이게 통상의 공동소송 관계면 가능해. 이게 필수적 공동소송 관계면 이제 안 돼. 왜? 전원이 같이 해야 되는 공동소송인데 일부만 나가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소치하는 무효야. 만약 이게 필수적 공동소송 관계라고 본다면. 이해하겠어? 그러니까 질문이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야. 어떤 관계냐라고 물어보는 질문과 그것에 이어서 절차 처리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야. 똑같이 1인만이 상소했을 때 어떻게 될 거냐. 아까 말한 대로 전원이 올라가느냐 그 사람만 올라가느냐는
통상의 공동소송 관계면 어떻다고 그랬어? 독립원칙이니까 그 사람 것만 올라가고 나머지 건 어떻게 돼? 나머지 사람은 확정되는 거야. 항소를 안 하면. 아까 상소 불가분의 원칙, 이게 혼자만 올라가지 않는다는 개념은 뭐야? 같이 올라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항소하지 않은 부분도 확정이 안 되고 같이 항소심에 끌려 올라가. 심지어 항소심에 끌려 올라가서 아까 면치리가 말했는데 심리의 대상까지 돼. 심리의 대상까지 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어. 거기는 이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해, 일단. 근데 끌려 올라가느냐 보면서 객관적 병합 끌려 올라가. 응? 끌려 올라가. 이쪽 공동소송에서는 꼭 끌려 올라가는 건 아니야. 독립의 원칙이 작동하는 통상의 공동소송은 자체적으로 안 올라가고 확정이 돼버려. 항소 안 한 사람은, 부부는. 항소한 부분만 올라가. 근데 필수적 공동소송은 어떻게 했어? 이게 판결이 가지런해져야 되니까 항소심 싸우겠다고 한 항소가 있는 사람 부분이라도 나머지를 확정시키면 항소심에서 승부가 뒤집히면 이게 판결이 엇갈릴 수가 있으니까 항소 안 한 사람 부분도 올라가서 일단 대기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심리의 대상이 되느냐 부분까지 이제 들어간다면 어떻게 돼? 승부가 이런 상황을 봐. 조합원이 막 같이 갑병이 을을 상대로 냈는데 이렇게 해서 이기고 이겼잖아. 이기고 이겼지. 어? 그러면 을이 설사 갑이 졌다. 어느 한 부분만 항소하더라도 항소하지 않은 병도 같이 올라가서 대기하고 있어. 그 다음에 이게 뒤집히면 이것도 1심에 졌던 게 자기는 항소도 안 했는데 이기게 돼. 다시 뭐 이렇게 그리든지 아니면 아까처럼 이겼다고 그려봐 줄게. 갑병이 같이 필수적이라면 이게 필수적이라면 지금은 이겼어. 그럼 누가 지금 그렇게 말하면 지금 더 설명을 할 필요 없어. 을이 두 당사자 갑병한테 진 거를 각각 다 상소했다면 더 말할 필요는 없는데 뭔가 때문에 요것만 상소했어. 진 을의 입장에서 요건 안 했어. 그래도 요게 병과 을 부분이 상소심의 2심이 되고 불가분의 원칙에서 이게 필수적 공동소송이라면 통상의 공동소송이면 요거 그냥 확정돼. 그래서 항소심에서 요 항소한 부분이 오히려 요번에는 을이 잘 방어해서 을이 이기고 갑이 졌어. 그럼 이게 합의락정일 때는 병도 져야 되거든. 합의락정이라는 게 아까 말했잖아. 가제는. 그러니까 병은 을이 자기한테 항소 안 했어도 뒤집어져. 승부가. 이겼던 게 1심에 이겼던 게 지는 거로 뒤집어져.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서 어떤 게 작동해? 원래 이겼던 사람이 진 사람이 항소하고 진 사람은 원래 졌던 거 부분보다 더 후퇴하지는 않는다는 원칙이 형사소송이든 민사소송이든 분리변경 문제 원칙이 있어. 분리변경. 이겼던 거. 을이 갑한테만 이게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했을 때 을이 갑에 대한 부분만 졌으니까 항소를 했는데 항소심에서 열심히 싸워서 을이 이기고 갑이 지는 형국으로 바뀌었어. 그런데 그럼 요 병한테는 항소를 안 했고 병이 이겼던 것조차도 어떻게 된다? 요거랑 가전을 해야 되니까. 갑이 졌으면 병도 져야 돼. 그렇잖아. 가전을 해야 되니까. 그 합의관계자를 생각해봐. 갑은 이기고 병은 지면 이 합의관계 구성원 간에 이상해져. 여기 져야 돼. 져야 되는데 요 부분 써 뭐야? 이겼던 거 치니까 이런 경우는 나와. 그래서 분리변경 금지 원칙의 예외 내지 수정이라고도 한다든지 예외가 발생해. 이게 심리의 대상이야. 일단 끌려 올라가서 같이 불가분으로 되고 심지어 심리가 여기가 대상이 되는 것처럼 되면서 분리변경 문칙이 여기가 막 건드려져. 여기 판결까지 뒤집어져. 경우에 따라서. 그런 상황이 벌어져. 그런 걸 자꾸 물어봐. 시험에. 되겠어? 그러니까 공동소송 어려운데 하나도 안 어려워. 나랑 같이 하는 한도에서는 안 어려워.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어떤 타입이 공동소송이냐, 어떤 공동소송이 타입이냐. 요게 실체법에서 이제 자기가
근데 그것도 아까 말한 대로 그냥 가만히 생각해. 그리고 항상 내가 말하는 건 뭐야? 정답이 없어. 판례도 막 몇 개 첨예한 게 있어. 물론 판례에 따른 결론을 내면 제일 좋지 뭐. 마음 그거가 제일 푸근하지. 근데 설사 자기가 그런 게 아니고 둘 중에 하나야. 필수적으로 갈 거냐 아니냐. 근데 그 관계를 같이 다 내야 되는 거가 필요할 것 같으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면 돼. 다만 그 대신 2번 고거의 2번 문제가 그 절차 문제가 반드시 쫓아오게 돼 있는 게 일반적인 패턴인데 1번 문제를 공동소송 중에 자기가 통상공동소송을 했으면 그거에 따라서 2번 질문을 풀어나가면 돼. 근데 1번은 통상공동소송 막 그때는 그때대로 생각하고 2번은 또 2번대로 막 무슨 뭐 분리익변경 음지원칙이 뭐 예외가 돼가지고 뭐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리원칙을 갑자기 작동시키고 이건 개념 없이 막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으로 쓰면 이 채점하는 사람이 이건 잘 모르는 것 같다고 하는데 설사 1번이 정답적인 판례적인 게 있는 거와 달리 결론을 내렸어도 그거에 따른 2번은 일관성 있게 한다든지 두 가지의 절차에 대해서 충분히 자기가 이해했는데 이건 내가 절차를 통상공동소송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처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써주면 될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설사 필수적이냐 통상공동소송이냐를 틀렸달까 하여튼 틀렸다는 말도 좀 그렇지만 뭔가 하여튼 판례적인 결론을 자기가 못 가져갔어도 그 다음 문제는 그 흐름상 쓰면 나는 뭐 1번부터 판례적인 결론을 제대로 쓴 사람이면 보다는 못하겠지만 그리 이상할 거 아니라는 게 논란이고 그게 무슨 꽈락 줄 건 아니라는 거지. 근데 논리는 맞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그 다음에 1번도 어떤 생각하에 이건 꼭 반드시 같이 할 필요는 없다. 뭐 어떤 논거에서 자기가 그게 판단한 것대로 써주면 된다는 거지. 이해되겠어? 근데 문제는 그런 식으로 세팅이 돼서 질문해. 수억 나오는 패턴이야. 관계가 어떤 거 아니냐. 판례 중에 하나 자주 묻는 건 있어. 조합체가 같은 뭐 건설계약 같은 걸 할 때 조합체니까 합유관계다. 그 다음에 민법 판례 중에 하나 뭐가 나오냐면 은행에다가 공동명의로 예금을 하고 있는 게 자기의 조합의 공동사업 운영 때문에 예금을 했으면 그 은행에 대한 예금 인출권이 합유관계이기 때문에 혼자 찾으려면 안 돼. 그런데 단순히 두 명이 넣긴 했지만 그게 어떤 조합체로서 어떤 사업을 같이 수행할 목적의 예금구자가 아니고 서로 돈 넣긴 했는데 혼자는 못 찾게 하는 의도 비슷하게 이렇게 한 정도라면 자기가 찾겠다는 것 정도는 혼자 찾아도 된다라는 판례가 있어. 판례가. 민법에서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도 그 판례가 있어. 그거 갖고도 자주 물어봐. 그러니까 그게 조합체가 조합의 목적 하에서 통장을 개설해서 2명, 3명, 4명의 조합원이 쓰는 거라면 그거 함부로 혼자 인출 못해. 근데 같이 명의로 되어 있긴 하지만 그런 아주 강한 목적이 아니라 그냥 서로 인출할 때 독자적으로 혼자 다 찾아가지 못하게 하는 정도에서의 경우라면 자기가 자기 거 얼마에 해당하는 뭐 내부적인 어느 정도 퍼센트는 자기 거라면 그 인출을 시도했을 때 자기 거 정도 찾아가겠다는 건 꼭 나머지 사람도 오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지.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는 거지. 그 얘도 한두 번 물어본 것 같아. 왜 반드시 같이 해야 되느냐? 혼자 인출해도 되느냐? 뭐 그런 거. 총유 합유 갖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합유는 조합 갖고 이제 또 연결돼. 어디서부터 물어봐? 그건 조합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거냐? 그럼 조합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면 심플하다고 그랬지. 조합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면 어떻게 소장에 등장하니? 저번 학기에 한번 얘기해 줬는데 지금 이게 공동소송이 필수적 공동소송이 어디 가서 연결되냐면 당사자 능력, 당사자 적격 가서 보면 또 이미 그 부분 써 나와. 소장에 원고가 무슨 다시 일단 조합이라는 민법상 조합은 당사자 능력이 있느냐 없냐. 여기에 뭐 조합원이 X1부터 한 X5까지 있다고 치자. 뭔가 자기네 목적하에. 조합의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면 무슨 조합하면 돼. 무슨 조합. 여기에 뭐가 와야 되니 하나 그 대신. 무슨 조합인데 우리가 회사 52조에 51조에 당사자의 첫 조문인 51조에 보면
당사자 능력, 소송 능력, 대리 이런 건 어디 것 따다 쓴다? 특별하게 소송법에 없으면? 실체법, 민법 따다 쓰니까, 민법의 권리 능력 갖다 따다 쓰니까, 민법의 회사, 민법상, 상법상 회사, 당사자 능력이 있지. 권리 능력이 있으니까, 자연인 법인. 근데 52조에 뭐가 하나 더 있어? 소송법에 바로 이어서 민법에 따르면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따른다 했을 때 이 특별한 규정이 뭐야? 권리 능력 없는 단체라도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정함이 있으면 당사자 능력 있게 되는 소송법에서의 나름대로 어떤 취지에서 민법에서는 권리 능력 없는데 주체성을 인정하지. 금시초문 처음 듣는 얘기야? 지난 학기에 들었잖아. 조합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문제로까지 갔지. 그게 지금 요 영역이야. 그래서 조합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면, 법인처럼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면,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처럼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면, 그 관념적인 존재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했을 때 실제 소송행위는 누가 한다고 그랬어? 63조, 64조에 가서 보면 뭐야? 대표자 등은 법정 대리인에 준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치? 맞아? 대표자. 그럼 조합 이사장. 이런 사람이 여기 등장해야 돼. 왜? 248조, 249조에 가서 보면 필수적 소장인 기재사항에서 249조에 보면 당사자, 법정, 대리인 있잖아. 당사자가 소송 무능력자면 법정 대리인이 반드시 소장에 기재돼야 되잖아. 그걸 다시 64조에 와서 보면 이때의 대표자 등은 권리 능력 없는 단체의 대표자 등은 법인의 대표자는 법정 대리인에 준하니까 249조를 연결시키면 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있는데 한술 더 나아가서 조합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한다면 권리 능력 없는 사단과 마찬가지로 대표자, 이사장이 법정 대리인에 준해서 소장에 요거 안 쓰면 3점 감점 나가지. 조합만 쓰면. 그치? 이해했어? 이해했어? 근데 만약 조합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소장이 어떻게 해야 되니? 조합의 당사자 능력이 인정 안 되면 조합원이 등장할 수밖에 없어. 조합원 개개인. 그것도 필수적으로 등장해야 되는 거라고. 합유관계니까. 준합이 합유. 그럼 지금 5명만 얘기했는데 이 조합이 100명 있으면 어떻게 돼? 100까지 써야 돼. 안 나오면 안 돼. 안 나오면 이 소송 끝내 어떻게 되니? 당사자 적격의 흠결로 부적법 각하돼. 당사자 적격의 흠결로. 100명 다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 불편함 때문에 조합의 당사자 능력을 그냥 아예 인정하려는 학설이 의미가 있는 거야. 그때. 물론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우리 아직도 한 번도 안 배웠나 한 번쯤 나왔나 하는데 이 100명 등장하는 게 번잡하니까 그 다음에 이건 등장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필수적으로 등장해야 되는 건데 너무 번잡하고 설사 등장했더라도 소송 진행도 공통으로 가야 되니까 너무 복잡하고 이게 얽히고 설켜 있어서 이걸 어떻게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게 하나 있긴 있어. 물론 변호사를 한 명 선임해버리고 당사자는 배후에 있으면 그렇지만 그건 당사자가 100명인 거지 변호사만 한 명 쓴 거지. 근데 당사자를 심플화시킬 수 있는 게 있어. 52조 다음에 당사자에서 나오기도 하고 공동소송에서도 나오기도 해요. 왜 공동소송에서 나오냐면 이런 다수 당사자가 돼야 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또는 당사자 부분서 나왔을 때는 그 53조에서 선정 당사자라고 해서 제3자가 당사자가 되는 거지. 채권자 대의 소송의 그 채권자처럼 제3자가 당사자가 될 수 있게 선정 당사자를 내세워 이 사람들이. 요 소송 담당이지. 근데 요 소송 담당은 채권자 대의 소송은 법률의 규정, 민법 404조에 따른 소송 담당인데 요 선정 당사자는 민사법에 조문이 있다고 법정 소송 담당이 아니라 선정한다는 개념 때문에 임의적 소송 담당이야. 조문에 있다고 법정이 아니라 그 선정한다는 게 의사에 의한 거잖아. 그치? X1부터 X100까지 있는데 아까 우리 꼭 이 필수적에만 쓰는 건 아니야. 이건 일반적인 공동소송에 다 쓸 수 있어. 그래서 53조에 가서 설명 읽어보면 53조 선정 당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의 범위는 내가 제일 넓게 보는데 아까 65조 읽어본 전문에 해당하는 앞문장에 해당하는 공통 관련성이 높았던 쪽에 해당하는 것만 이용할 수 있다고 학설이나 판례가 얘기하는데 나는
후문의 경우라도 나중에 가서 설명하게 되는데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내 생각인데, 많은 요새 내 의견에 동조하는 의견이 많아졌어. 65조 후문까지도 나는 적정하게 쓰려고 하는데, 나는 갑자기 내 민사법 세계는 뭐야? 분쟁을 심플화시키고 이례적 해결하고 막 이런 거야. 근데 통상의 공동소송 중에 65조 전문의 경우에 쓸 수도 있는데, 다 등장해서 할 필요는 없는 통상의 공동소송조차에서도 선정해서 당사자로 내세울 수 있는 게 선정당사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선정당사자는 소송법에 있는 건데, 당사자야, 대리인이 아니야, 담당자야. 제3자, 소송, 그 구성원 바깥에 쓰면 브로커를 쓰는 거니까 그건 인정 안 되고, 내부적인 사람 중에 내세워서 할 수 있어. 근데 임의적이지. 이렇게 의사에 의해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하면 돼. 그래서 임의적 선정단이야. 근데 임의적. 안 하려면 안 할 수도 있어. 안 하려면 안 할 수도 있어. 응?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안 하면. X1, X2, X99까지는 X1을 선정을 했어. 근데 X100은, 나 혼자 갈래. 그럼 X100은 지가 가도 돼. 이미 그런 의미에서 임의적이야. 지가 안 해도 돼. 응? 이렇게 해서 내세워서 선정당사자를 쓸 수 있다. 그게 53조에 있는 거야. 53조. 응?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하나하나 익혀나가는 거야. 근데 조합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렇게 복잡하니까 전원이 이건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나와야 되는데, 다만 하나 다시 심플화시킬 수 있는 다수 당사자 소송에 있는 제도가 선정 당사자 제도가 있어. 그래서 선정 당사자 제도를 앞에 당사자에서 설명하기도 하고 여기서 설명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소송법을 다수 당사자 소송을 보면 이제 공동소송, 그다음에 아까 참가, 당사자 변경을 얘기했는데, 여기서 선정 당사자를 설명한다면 공동소송 다음에 선정 당사자가 한 챕터 있어. 아마 내 책도 지금 내 책도 그런 편제일 거야. 당사자에서 얘기하는 책 편제도 있고, 선정 당사자를 마지막 배치에서 이렇게 두고 있어. 그제? 그래서 지금 선정 당사자 되니까 조금씩 설명을 했어.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해. 여기까지. 없어? 수고했어.